여러분, 통장 열어봤습니까? 엔비디아 샀다 팔았다, 반도체 ETF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롤러코스터 타고 있지 않나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2025년 내내 차트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2026년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엉뚱한 곳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인공지능은 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뇌만 있으면 끝인가요? 심장이 멈추면 뇌는 10초 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최신 인공지능 뇌 칸칸이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120kW입니다. 가정집 열채가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를 하루 만에 먹어치우는 괴물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전기가 막히면 인공지능 투자도 막힙니다. 열을 못 빼면 서버가 타 죽고, 변압기가 없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고, 24시간 전원이 없으면 학습이 중단되는 거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신 포트폴리오에 냉각은 있습니까? 전력망은 있습니까? 기저전원은 있습니까? 오늘은 엔비디아 다음을 찍는 영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진짜 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지도를 훔쳐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칩이 전부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칩으로 시작하지만 칩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빠른 칩이라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쇳덩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 넥이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한 칸에 120kW입니다. 일반 가정집이 한 달에 300kWh 정도 쓰는데요. 렉 한 칸이 하루에 가정집 열채 분량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 총량이 아니라 전력 밀도입니다. 같은 공간에 10배 더 많은 전기를 때려 넣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기존 데이터 센터 설계 방식 아시죠? 렉 한 칸당 10kW, 많아야 20kW 수준이었습니다. 천장 높이, 바닥 하중, 냉각 용량, 전력 케이블 굵기까지 전부 그 기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kW입니다. 건물 설계부터 냉각 시스템, 전력망, 변압기까지 전부 다시 깔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프라 교체 시장입니다. 시장의 돈이 반도체에서 인프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멈추면 손실이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인공지능 학습에 수천억 원 투자했습니다. 서버 몇천 대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10초 끊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버 다운됩니다. 학습 중단됩니다. 고객한테 서비스 못합니다. 계약 위약금 터지고 신뢰 무너지고 매출 손실 발생합니다. 단 10초 만에 말이죠. 그래서 전기 안정성이 반도체 성능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칩이 조금 느려도 서비스는 돌아가지만 전기가 끊기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직장인 이 씨가 있습니다. 35살, 연봉 6천만 원, 저축 3천만 원 모았어요. 2025년 초에 전부 엔비디아 주식으로 갈아탔습니다. 유튜브 영상 10개 봤는데 전부 인공지능은 엔비디아다 라고 했거든요. 이 씨는 확신했습니다. 칩이 핵심이야. 여기에 올인한다.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 20%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 3,600만 원 됐죠. 600만 원 벌었어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한 달에 15%씩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월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월에 3,4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 씨는 신났죠. 역시 엔비디아야. 그런데 5월에 2,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00만 원 손실이에요. 이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7월에 다시 3,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9월에 또 3천만 원으로 내려왔고요. 12월에 3,6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년 내내 롤러코스터 탄 거예요. 이 씨는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주가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계속 폰 봤어요. 저녁에 술 마시면서도 차트 켰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났습니다. 내일은 오를까? 떨어질까? 수익은 났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씨 친구 박 씨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3천만 원 있었는데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뜨면 칩만 필요한 게 아니야. 전기도 필요하고 냉각도 필요하고 전력망도 필요해. 나눠서 넣자. 박 씨는 반도체 30%, 냉각 인프라 기업 30%, 전력 설비 기업 40%로 나눴습니다. 반도체에 900만 원, 냉각에 900만 원, 전력에 1,200만 원 넣은 거죠. 1년 후 박 씨 수익률은 18%였습니다. 3천만 원이 3,540만 원 됐어요. 540만 원 벌었습니다. 이 씨보다 60만 원 덜 벌었죠. 그런데 변동성은 절반이었습니다. 한 달에 7% 정도만 흔들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월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월에 3,200만 원까지 올랐어요. 5월에 2,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씨가 300만 원 손실 볼 때 박 씨는 100만 원 손실이었어요. 7월에 3,300만 원, 9월에 3,100만 원, 12월에 3,54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 씨는 편하게 잤습니다. 주가는 일주일에 한 번 확인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커피 마시고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에 운동하거나 친구 만났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바로 잤어요. 수익도 나고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60만 원 차이와 잠 못 이루는 밤 40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력 밀도 시대의 진짜 선택지입니다. 인공지능 투자는 칩만 보면 안 됩니다. 열을 빼는 냉각, 전기를 배달하는 전력망,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저전원까지 봐야 하는 거죠. 이 세 관문을 통과해야 진짜 돈이 됩니다. 첫 번째 관문부터 들어가 볼까요? 열입니다. 120kW 전기가 렉 한 칸으로 쏟아지면 열이 얼마나 날까요? 말 그대로 화덕입니다. 여름에 노트북 무릎에 올려놓으면 뜨겁잖아요? 그게 수백 배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맹 방식 아시죠? 팬 돌려서 바람으로 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에 부딪혔어요. 팬을 크게 만들면 소음이 터지고 전력도 더 먹고 공간도 더 차지하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논리적으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계가 액체 냉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이나 특수 냉각액을 서버에 직접 흘려보내서 열을 빼는 거죠. 침지 냉각도 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냉각액에 담그는 방식이에요. 컴퓨터를 어항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냉각은 부품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배관 설계, 펌프 용량, 누수 방지, 정전기 차단, 부식 관리까지 전부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업체만 살아남는 겁니다. 실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4년 여름 미국 중서부에 있는 중형 데이터 센터가 액체 냉각 시스템 도입했습니다. 업체는 가격이 싼 신생 스타트업이었어요. 검증은 안 됐지만 30% 저렴했거든요. 데이터 센터 운영사는 비용 절감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6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냉각액이 서버로 스며들었어요. 렉 3개가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손실액이 얼마나 될까요? 장비 손실 50억 원, 서비스 중단 위약금 30억 원, 데이터 복구 비용 20억 원, 합계 100억 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신생 업체는 책임 못 진다고 했습니다. 재무 능력이 없었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소송 걸었지만 돈 회수 못했습니다. 업체가 1년 후 파산했거든요. 보셨습니까? 30% 절약하려다가 100억 원 날린 겁니다. 이게 바로 검증의 중요성입니다.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2024년 가을 미국 서부에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액체 냉각 도입했습니다. 업체는 10년 경력에 검증된 곳이었어요. 가격은 30% 비쌌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사는 고민했지만 안정성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누수 제로, 다운타임 제로, 냉각 효율 150% 향상, 전기요금도 20% 줄었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같은 업체한테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업체 주가는 1년 만에 40% 올랐습니다. 냉각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2023년까지는 실험 단계였습니다. 몇몇 얼리 어답터들이 시도하면서 검증하던 시기죠. 2024년에는 일부 대형 빅테크들이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엔비디아급 고밀도렉이 늘어나면서 강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2026년, 지금은 전환기 한가운데입니다. 동맹으로는 못 버티고 액체 냉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검증된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이 강한 게 뭡니까? 제조와 서비스 체인입니다. 냉각 시스템은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설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하고, 문제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한국 업체 찾는 이유가 뭘까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생기면 24시간 안에 엔지니어가 날아갑니다. 부품 재고도 충분하고요. 이게 경쟁력입니다. 냉각 투자할 때 체크할 게 5가지 있습니다. 첫째, 레퍼런스입니다. 이미 대형 데이터 센터에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다운타임 기록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위험합니다.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둘째, 서비스망입니다. 문제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합니까? 미국 전역에 서비스 거점이 있습니까? 엔지니어는 몇 명입니까? 부품 재고는 충분합니까? 이게 다 중요합니다. 셋째, 기술 검증입니다. 누수 방지 시스템은 몇 중으로 돼 있습니까? 온전기 차단은 어떻게 합니까? 부식 방지 처리는 했습니까? 이런 디테일이 사고를 막습니다. 넷째, 재무 안정성입니다. 냉각 시스템은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씁니다. 그런데 공급사가 5년 만에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 보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다섯째, 계약 조건입니다. 문제 발생 시 보상 조항이 명확합니까? 다운타임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부품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이 5가지 통과한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돈이 몰리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냉각 잡았으면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죠. 두 번째 관문입니다. 연결입니다. 전기 있습니다. 냉각도 준비됐고요. 그런데 또 막힙니다. 연결입니다.
미국 전력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데이터 센터 짓고 싶어도 전력망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드 연결, 대기가 지역 따라 10년 이상 걸려요. 버지니아 북부 지역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데이터 센터의 심장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어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여기를 거쳐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망이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전력망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하는데 이게 몇 년 걸립니다. 왜냐고요? 변전소 증설, 송전선 추가, 변압기 교체까지 전부 해야 하거든요. 실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3년에 버지니아에서 데이터 센터 부지 샀다고 가정합시다. 땅값 1천억 원 들었습니다. 건물 짓는데 3천억 원, 서버 설치에 5천억 원, 합계 9천억 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전력망 연결 신청했더니 대기 순서가 50번째래요. 예상 연결 시기는 2030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9천억 원이 7년 동안 묶입니다. 이자만 연 3%라고 쳐도 1년에 270억 원입니다. 7년이면 1890억 원입니다. 건물은 지어놨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못 쓰는 거예요.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2023년에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부지 샀습니다. 땅값은 버지니아보다 30% 쌌어요. 700억 원 들었습니다. 건물 짓는데 3천억 원, 서버 설치에 5천억 원, 합계 8,700억 원 투자했습니다. 전력망 연결 신청했더니 6개월 만에 승인 났습니다. 2024년에 가동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연 매출 1천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입니다. 2026년까지 2년 동안 600억 원 벌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똑같은 데이터 센터인데 지역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버지니아는 이자만 1890억 원 나가고 텍사스는 600억 원 벌었습니다. 차이가 24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똑같은 땅인데 전력망 연결 가능한 곳이랑 불가능한 곳이랑 땅값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전기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변압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대형 변압기 리드 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짧게는 80주, 길게는 210주입니다. 1년 반에서 4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대형 변압기는 맞춤 제작입니다. 전압, 용량, 냉각 방식, 설치 환경까지 전부 다르거든요. 공장에서 한 번에 수백 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만듭니다. 철심 감고, 코일 감고, 절연 처리하고, 냉각 시스템 붙이고, 테스트하고, 이게 다 시간 걸립니다. 여기에 정치와 안보, 필터가 얹힙니다. 전력망은 국가 인프라잖아요. 중국산 변압기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미국 정부가 막아요. 공급망 보안 심사에서 탈락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구합니까? 유럽이나 한국, 일본에서 구해야 하는데 물량 부족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주문하니까요. 2026년 1월 16일 오늘 기준으로 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2.5%, 미국 정책금리 3.75%입니다. 작년보다 높죠? 돈이 비싸지면 투자할 때 더 까다로워집니다. 확실한 프로젝트에만 돈 몰리고 불확실한 곳은 외면당해요. 원달러 환율 1467원대, 코스피 4797선, 코스닥 951선입니다. 돈이 움직이면 사람도 움직입니다. 자본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기회가 보이거든요. 지금 돈은 확실한 곳으로만 갑니다. 전력망 확보된 텍사스, 오하이오, 애리조나 이런 곳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빅테크들이 변압기 업체랑 2년 전에 미리 계약합니다. 2026년에 납품해주세요. 헌금 50% 드릴게요. 이렇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인 겁니다. 전력망 투자할 때 체크할 게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역입니다. 전력망 연결 가능한 지역입니까? 대기 순서는 몇 번째입니까? 예상 연결 시기는 언제입니까? 버지니아처럼 포화된 곳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변압기 확보 여부입니다. 이미 주문했습니까? 납품 일정 확정됐습니까?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으면 2027년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치 리스크입니다. 중국산 부품 들어간 건 아닙니까? 미국 정부 승인받을 수 있습니까? 공급망 보안 심사 통과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 잘못 걸리면 프로젝트 전체가 날아갑니다. 넷째, 전력 계약입니다. 발전소와 장기 계약 맺었습니까? 전력 가격은 고정입니까? 공급 안정성은 보장됩니까? 이게 다 확정돼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력만 잡았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24시간 심장입니다. 빅테크는 항상 정기원합니다. 왜냐고요?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1시간 멈추면 계약 위약금 터지고 고객 떠나고 매출 증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저 전원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기죠.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밤에 안 나옵니다. 특력은요? 바람 없으면 안 나옵니다. 배터리는요? 용량 한계 있습니다. 몇 시간은 버티지만 며칠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원전이 부상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전력 계약 맺었습니다. 원전 재가동 계획도 발표했어요.
고속도로 한번 깔면 수십 년 동안 통행료 받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오래가는 통행세 구조예요.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 붙이는 구상도 나옵니다. 계량기디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전력만 거치지 않고 발전소에서 바로 전기 받는 겁니다. 중간 손실 없으니 효율적이죠. 가격도 20% 정도 쌉니다. 이제 2026년 타임라인으로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4월입니다. 엔비디아가 신형칩 발표합니다. 성능은 30% 올랐는데 전력 소비는 140kW로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업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기존 냉각으로는 못 버틴다. 액체 냉각 업체 주문이 쏟아집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8% 오릅니다. 전압기 업체한테 긴급 주문 들어옵니다. 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합니까? 답변은 2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빅테크들이 패닉 모드 들어갑니다. 투자 속도 조절 검토 시작합니다. 전력망 준비 안 된 곳은 발주 연기한다. 반도체 주가가 일주일 동안 12% 빠집니다. 6개월 후 2026년 7월입니다. 텍사스에서 새 데이터 센터 2개 가동 시작합니다. 완전 옆에 지은 곳입니다. 전력 안정적이고 냉각도 검증됐고 변압기도 제때 왔습니다. 가동 첫날부터 풀가동 돌아갑니다. 고객 계약이 쏟아집니다. 운영사 주가가 한 달 만에 18% 오릅니다. 같은 시기에 버지니아 프로젝트 하나가 지연 발표합니다. 전력망 연결이 2년 더 걸린대요. 투자금 5천억 원이 2년 동안 묶입니다. 이자만 1년에 150억 원입니다. 주가가 사흘 만에 23% 빠집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인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시 전력망 확보 여부가 밸류에이션 결정한다. 투자자들이 체크리스트 만들기 시작합니다. 냉각 검증됐나? 전력망 연결됐나? 기저전원 확보했나? 원전 계약 확보한 빅테크들이 웃고 못한 곳들이 웁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에서 전기 안정성이 성능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고객들이 선택할 때 서버 다운 기록을 봅니다. 다운타임 적은 곳이 프리미엄 받습니다. 냉각 전력망, 기저전원, 새 관문 통과한 데이터 센터만 프리미엄 받습니다. 땅값도, 임대료도, 밸류에이션도 전부 다릅니다. 새 관문 통과한 곳은 평균 밸류에이션이 30% 높습니다. 못 통과한 곳은 할인 거래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냉각 시스템 검증됐습니까? 레퍼런스 몇 개 있습니까? 다운타임 기록은 어떻습니까? 둘째, 전력망 연결 확보됐습니까? 변압기 납품 일정 잡혔습니까? 대기 순서는 몇 번째입니까? 셋째, 기저전원 계약 있습니까? 원전이나 장기전력 계약 확보했습니까? 공급 안정성 보장됩니까? 이 세 가지 통과한 곳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그때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직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할 수 있고요. 조정 왔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2026년 전력망 병목이 현실이 될 때 당신은 침만 쫓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기의 통행세를 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망했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2024년과 똑같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돈을 잃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숫자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도둑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말입니다.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회사 앞 식당으로 가보십시오. 메뉴판 위에 덕지덕지 붙은 하얀색 수정 테이프 자국, 그 위에 매직으로 덧쓰여진 숫자를 읽어보십시오. 김치찌개 15,000원, 순대국밥 16,000원, 그리고 커피 한 잔에 8,000원. 불과 2년 전 2024년만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편의점 도시락 말고는 사 먹을 게 없습니다. 월급은 고작 5% 올랐는데 밥값은 50%가 뛰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급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이제 덥고 습한 사무실에서 1시간 반을 버텨야 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빨라졌습니다. 이게 망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하지만 여러분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밥값이 아닙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박 과장 때문입니다. 입사 동기인 박 과장, 능력도 고만고만하고 가끔은 농땡이도 피우던 그 친구 2024년 겨울 여러분과 박 과장의 통장에는 똑같이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각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불안한데 은행이 최고지. 원금 보장되는 예금에 넣어두자. 여러분은 나라를 믿었고 은행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영상을 보고 원화의 가치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믿었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냐고 욕을 해도 그는 과감하게 원화를 버렸습니다. 달러를 사고 미국 주식 S&P 500을 사고 금을 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6년 오늘 결과를 보십시오. 환율은 1,5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은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박 과장의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2배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점심시간에 15,000원짜리 김치찌개 가격을 보고 한숨 쉬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유롭게 골프를 치러 갑니다. 반면에 원화만 꽉 쥐고 있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5천만 원은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 혼자만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지하로 추락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K자형 양극화의 잔인한 실체입니다. 자산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현금만 가진 자는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 성실함이 죄가 되는 세상,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내 자산을 갉아먹는 세상,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한 2016년의 민낯입니다. 억울하십니까? 피가 거꾸로 솟습니까?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소리치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박 과장을 부러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더 악질적이고 교활한 도둑이 여러분의 안방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월급의 배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정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낡아빠진 생각입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찍히는 그 돈, 여러분은 그걸 월급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고생했다며 선물이라도 주듯이 쇼핑을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월급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목숨값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회사가 여러분이 예뻐서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상사의 갑질을 참아내고 야근하느라 수명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치 인생을 팔아서 겨우겨우 받아낸 피 같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소중한 생명을 고작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방,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1박 2일 호캉스, 퇴근길에 스트레스 푼다며 시켜먹는 배달 음식, 이런 것들과 바꾸고 계십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이걸 사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일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꼬박 2달을 숨도 안 쉬고 일해야 합니다. 2달 동안 상사에게 욕먹고 아침 지옥철에 시달린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고작 가방 하나랑 바뀐 겁니다. 가방은 언젠가 낡아서 쓰레기장이 되겠죠. 유행이 지나면 장롱 구석에 처박히겠죠. 하지만 그 가방과 맞바꾼 여러분의 2달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2달 깎여나간 겁니다. 이건 쇼핑이 아닙니다. 내 수명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2026년이 지금 여러분 방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2024년에 여러분이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라며 샀던 그 물건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건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 가방이 폭등한 밥값을 해결해 줍니까? 그때 샀던 옷들이 1,500원 환율을 막아줍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그저 예쁜 쓰레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사느라 허비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다 쓰고 나면 늙고 병든 여러분의 육체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명품 브랜드 직원이 책임져 줍니까? 좋아요를 눌러주던 인스타 친구들이 책임져 줍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떨어진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할 겁니다. 회사는 더 젊고 싼 부품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가차없이 헌신짝처럼 버릴 겁니다. 그때 가서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월급을 펑펑 쓰면서 소확행이니 홧김 비용이니 그런 한심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소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불태우는 짓입니다. 자,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내가 번 돈이 돈이 아니라 내 살과 피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려. 이 소중한 목숨값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진짜 괴물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 써도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돈을 증발시키는 투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2026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 환율 1,500원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이고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말을 기억하십니까?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 때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다, 곧 안정될 거다 떠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했습니다. 에이, 설마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가겠지. 지금 달러 사면 상투 잡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2026년 현실을 보십시오. 환율 1,500원. 이제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뉴 노멀, 새로운 상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환율이 1,200원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고 수출 경쟁력은 중국에 밀렸고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해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통장에 찍힌 숫자는 예전과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진짜 가치, 즉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이미 30%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안방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300만 원을 몰래 빼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도둑의 이름이 바로 환율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은행 예금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은행이 안전하지, 이자를 3%나 주잖아.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볼까요? 은행 이자 3% 받습니다. 거기서 이자 소득세 15.4% 떼갑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률 5% 뺍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가치 하락분까지 계산하면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아니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것은 저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돈을 서서히 태워 없애는 소각장입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산에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에 자산의 100%를 오직 한국 돈, 원화로만 들고 있다는 거. 그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족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무모한 도박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덩어리를 껴안고 이건 절대 녹지 않을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은 지금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자, 밥값은 오르고 내 수명은 깎여나가고 모아둔 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버는 방법조차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열심히만 살다가는 정말로 굶어 죽기 딱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2026년 AI 시대가 가져온 잔인한 격차, 무지가 불러온 가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아픈 곳을 찔러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억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했다. 성실하게 산 게 죄냐? 네, 죄송하지만 2026년인 지금 머리를 쓰지 않고 몸으로만 성실한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가난하게 만드는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은 이미 천지개벽했습니다. 돈 버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물건을 잔뜩 만들고 전단지 돌리고 제발 사달라고 굽신거리며 발로 뛰는 게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똑똑한 친구놈 하나는 이렇게 돈을 멉니다. 그 친구는 물건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공장도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AI에게 명령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운동화 사진 10개 만들어줘. 그 다음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먼저 돌립니다. 사람들이 클릭하는 반응을 보고 가장 인기 있는 것만 골라서 그때 공장에 주문을 넣습니다. 재고 걱정도 없고 망할 확률도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부장님 눈치 보며 커피 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을 벌어드립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사기꾼 같습니까? 아니요. 인정하십시오. 이게 바로 2016년의 생존 방식입니다. 도구는 우주선으로 진화했는데 여러분만 아직도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를 들고 나는 땀 흘려 일하는 게 좋아 라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아, 나는 기계치라서, 나는 AI 그런 거 몰라, 너무 어려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는 도태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경 시대에는 힘이 없는 게 핑계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그 작은 기계가 과거의 슈퍼컴퓨터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계로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멍하니 남들이 춤추는 쇼츠 영상을 넘겨보고 유명 연예인이 오마카세 먹는 사진에 좋아요나 누르고 계시죠.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바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 그리고 그 플랫폼에 시간을 바치며 돈을 삥 뜯기는 노예.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2026년에 열심히는 기본값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열심히 살고 새벽 배송 기사님도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남들은 AI라는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데 왜 여러분만 리어카를 끌면서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것,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걸 애써 무시하고 배우는 귀찮음을 피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그 지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스마트폰을 오락기가 아니라 무기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30년에는 정말로 기계가 시키는 일만 하는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자, 환율에 털리고 월급에 속고 기술에 뒤처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라타면 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실수를 만회하고 웃으면서 은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2026년 생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아, 내 인생은 이미 망했구나.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고개 드십시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고 기회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아프게 때린 이유는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흔들어 깨운 겁니다. 2016년 분명 늦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2030년에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기하면 2030년에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현금 거지에서 탈출하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 어플을 켜십시오. 그리고 그 이자 없는 월급 통장에 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일해줄 진짜 자산을 사 모으십시오.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든 전쟁이 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을 사든 내 돈을 인플레이션의 파도 위에 태워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1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나고 바이러스가 퍼져도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오락기가 아닌 돈 버는 기계로 바꾸십시오. 지하철에서 멍하니 게임 레벨업 하지 마십시오. 그 게임 캐릭터가 강해진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경제 뉴스를 읽고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고 AI 툴을 하나라도 더 만져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못해 라는 핑계는 집어치우십시오. 80 먹은 노인도 유튜브를 하는 세상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오늘 주식 샀다고 내일 부자 안 됩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농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춥고 배고픈 겨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라는 비료를 먹고 자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에 벽돌 한 장씩 쌓는다는 마음으로 버티십시오. 여러분, 2026년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열리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잊으십시오.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10년 뒤인 2036년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한 빈민일지 아니면 여유로운 자산가일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이 험난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도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미친 세상을 뚫고 나갈 노아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빚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데이터로 한국 경제를 해부하는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거시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해일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집값을 어떻게 덮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서울은 불패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다시 폭등할 것이다. 이 달콤한 말들을 믿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한국 부동산의 진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대폭락의 원년, 즉 모든 거품이 터지는 D-Day는 바로 2026년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점쟁이의 예언이 아닙니다. 공급과 수요, 그리고 인구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폭발을 일으키는 수학적인 예정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공급 폭탄의 역습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물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시장에 쏟아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2026년과 2027년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2025년까지만 유효한 거짓말입니다. 2026년부터는 역사상 유례 없는 공급 과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재앙, 바로 베이비 부머의 탈출럿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국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1960년대생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막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1964년생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중산층입니다. 서울에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를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끊겼습니다. 그런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그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집만 팔면 노후는 편안할 거야. 20억이면 평생 쓰고도 남지. 그래서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습니다. 문제는 김 부장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70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버티면 오른다는 믿음으로 안 팔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생존의 임계점이 옵니다. 현금이 마른 수십만 명의 은퇴자들이 동시에 매물을 쏟아낼 것입니다. 서로 먼저 팔기 위해 호가를 낮추는 처절한 투매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옆집이 15억에 내놓으면 나는 14억에 내놔야 하고 윗집이 13억에 내놓으면 나는 12억에 내놔야 팔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 집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한 구매력의 실종입니다. 지금 20대와 30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당군 일에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가난한 세대입니다. 취업문은 닫혔고 월급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부모 세대가 투기로 올려놓은 20억이라는 집값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는 냉혹합니다. 팔아야만 하는 노인은 100명인데 살 수 있는 청년은 0명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절벽, 이 단어는 단순히 거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가가 20억이든 30억이든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공포를 그들은 정확히 30년 전에 겪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 도쿄의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버블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그래프와 고령화 속도 그래프는 일본의 1990년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겹칩니다. 아니, 한국의 속도가 일본보다 2배 더 빠릅니다. 일본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졌지만 한국은 단 5년 만에 급격하게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인구 통계학이 보여주는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콘크리트는 늙지 않지만 사람은 늙습니다. 그리고 늙어버린 도시에 비싼 값을 지불할 자본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 전세, 이 시스템이 집값 하락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전 재산인 보증금이 어떻게 증발해 버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전세 제도가 왜 합법적인 폰지 사기일 수밖에 없는지 그 끔찍한 수학적 비밀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주행가이, 집값 하락이 집주인만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입자인 당신의 파산 선고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세 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 투기판에 뛰어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금융 시스템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전세는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주인에게 당신의 전 재산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고위험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대폭락장을 앞두고 그 위험한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죽음의 갭 투자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집주인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매매가 10억 원, 전세가 8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집주인은 고작 내 돈 2억 원을 들여서 10억짜리 집의 명의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바로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갭 투자라고 부르지만 금융용어로는 1대4 레버리지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집값이 12억이 되면 집주인은 앉아서 2억을 벌고 당신은 2년 뒤 원금을 돌려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폭락장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집값이 20% 빠져서 8억 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의 자본 2억 원은 이미 증발해서 0원이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8억 원입니다. 세금 떼고 중개수수료 떼면 8억도 안 남습니다. 당신의 전세금 8억 원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역전세난의 공포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다음 세입자는 6억 원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차액인 2억 원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습니다.
모든 돈이 집에 묶여 있으니까요.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선택하는 것은 배째랍니다. 돈이 없으니 못 돌려줍니다. 경매 넘기든 마음대로 하세요. 집주인은 파산 신청을 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쇄부도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갭 투자자들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굴립니다. 그중 한 채에서 사고가 터지면 자금 회전이 막히면서 나머지 모든 집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왕 사태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의 다른 투자 실패 때문에 내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는 확정일자도 받았고 선순위 세입자니까 괜찮아라고 자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경매 장부를 열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당신의 전세금보다 영순위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정부는 세입자보다 세금을 먼저 챙깁니다. 게다가 경매 낙찰가는 시세 70%, 60%로 곤두박질칩니다. 결국 세금 떼고 은행 빚 떼고 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돈은 반토막이 납니다. 당신은 전세금 4억 원을 날리고 한겨울에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 망치 소리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화곡동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그 규모가 2026년에는 전국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확대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전세금은 은행 금고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남의 집 콘크리트 벽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인구 소멸이 어떻게 지방도시 전체를 유령도시로 만들고 GTX가 뚫리면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왜 치명적인 착각인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은 다르다, 수도권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GTX가 뚫리는 지역은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 지리학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착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교통이 빨라지면 지방의 인구가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로 더 빨리, 더 많이 빨려 들어갑니다. GTX는 지방을 살리는 혈관이 아닙니다. 지방의 인구와 소비, 그리고 자본을 서울, 강남으로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까지 20분이면 가는데 굳이 동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겠습니까? 동네 병원을 가겠습니까? 동네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모든 소비가 서울로 집중됩니다. 그럼 GTX 역세권 주변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합니다. 상권이 망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주택 수요도 사라집니다. 편리한 교통은 역설적으로 그 도시의 자생력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 도시들을 보십시오. 이미 유령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아파트 단지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암흑천지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화려한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선행 지표는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과거 부동산 불패의 공식이었던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이제는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줄줄이 폐교됩니다.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 폐교된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노인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울리는 동네. 과연 그곳의 집값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곳의 부동산 가치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다마신도시를 보십시오. 1970년대 다마신도시는 지금의 동탄, 분당, 송도처럼 젊은 부부들이 선망하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그곳은 노인들만 남은 거대한 현대판 고려장터가 되었습니다. 빈집이 넘쳐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때 5천만 엔을 호가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500만 엔 10분의 1 토막이 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을 공짜로 줄 테니
관리비만 내고 살아달라고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이후 대한민국 수도권 외곽 도시들이 마주할 섬뜩한 미래입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갭 투자를 해놓으셨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서라도 파십시오. 지금은 손절매가 아니라 탈출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이 되면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아예 없는 거래, 실종의 공포가 덮칠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증발해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없는 곳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곳에 집값 상승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6년 대폭락장에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 3가지를 공개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2020년 대폭락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고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행동 강령 3가지를 제시합니다. 행동 강령 1. 전세를 버리고 월세로 갈아타라. 가장 시급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내는 돈은 아깝다. 은행 이자가 월세보다 싸다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폭락 전야에 월세는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돈 수억 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100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전세금 5억 원이 묶이거나 날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확보한 현금은 안전한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으로 옮겨두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월세를 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종이 쪼가리 계약서가 아니라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왕입니다. 행동 강령이 대항력을 갖추고 세금을 확인하라. 부득이하게 전세를 살아야 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숨겨진 지뢰가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체납세금입니다. 법원 경매에서 은행 대출보다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무조건 먼저 빠져나가는 영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주인이 안 낸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집주인이 종부세 수천만 원을 밀려 있다면 당신의 보증금은 그만큼 공중분해됩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뭘 그런 걸 보여달라 하냐며 화를 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부동산을 나오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망해도 공공기관이 대신 돈을 갚아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집이라는 뜻은 국가도 그 집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행동 강령 3.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2026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 기행가하고 덤벼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동산 하락장은 주식처럼 V자로 반등하지 않습니다. L자로 길게 이어집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침체를 겪을 것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릎에서 사려 하지 말고 발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현금을 쥐고 달러를 모으고 시장이 충분히 피를 흘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되어 불을 꺼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IMF 때 헐값에 빌딩을 샀던 부자들처럼 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세라는 폰지 사기판에 남아서 폭탄을 안고 터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현금화하여 방공호로 대피할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등기부 등본을 보며 깡통 전세 구별하는 법과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대한민국 최후의 입지 3곳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월스트리트의 눈으로 본 부동산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